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좀 피곤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그 두 분 발표자를 간단히 소개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전상권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노병석 팀장님 이렇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리 진주에서 달려오신 경상대학교 전상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아주 한우 전문가십니다.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 데이비스에서 이렇게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에서 오신 그 노병석 팀장님. 네. 자, 그럼 발표하시는 분은 대략 한 25분 전후로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분이기 때문에 대략 한 6분 전후. 그러면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또 발표를 각각 한 3분 정도 하고, 그 전에 이제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모시면 대략 한 90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 저기 방금 소개받은 저기 경상국립대학교 전상권입니다. 바로 저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한우 산업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우 산업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최근에 환경 문제도 있고 이슈가 있는데, 제가 맡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우 산업 현황과 전망, 산업의 현재 여러 가지 수급 상황, 가격 상황, 그리고 농가 소득 상황, 이런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 산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면은 지난 65년에서부터 마이크를 뽑을 수 없네요. 지난 65년도에서부터 2022년까지 그 사육두수 이렇게 진폭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육두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출하가 되겠죠. 시장이 한 1, 2년 있다 출하가 되기 때문에 사육두수 고점 대비 한 1, 2년 정도 지나면 항상 출하 물량 과다로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한우 사이클을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금 한 350만 두가 넘었는데 현재 2023년 현재 한 네 번째 파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우 사육 가구 수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진폭을 거듭해 오긴 왔습니다만, 하나의 관통하는 주요 변화 키워드는 꾸준한 전업화와 규모화가 진행되어 왔더라. 그걸 좀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통계청에서 보면은 한우 그 사육두수나 가구수가 사육 규모별로 한 4개로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20두 미만 그 영세농이라고 부르는 20두 미만 농가가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86년도에 그때는 보면은 전체 한우 농 가구의 대략 한 9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농가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두 미만 규모의 농가에서 키우는 사육 마리수가 한 88%. 예, 잘. 예. 근데 이게 2023년 현재 보게 되면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가 차지하는 그 사육 가구 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 반이 조금 안 되죠. 대략 과반인데, 이 농가들이 키우는 사육 마리수 비중은 9.2%, 1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그 어떤 여러 가지 파동이 있을 때마다 소규모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시장에서 출하 물량도 조정이 되고 가격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게 되면 20두 미만 농가가 전체를 다 합해도 전체 사육 마리수의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일단 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요게 사육두수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주황색 선이 이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색 선 사육두수가 최고점을 이루는 시점 한 1, 2년 후에 그 주황색 선 가격이 이제
확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육두수 대비 1, 2년 후에 이제 출하 물량이 늘면서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보게 되면 1986년도에 1차 파동이라고 이제 제가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때 또 출하 물량이 늘어나서 2차 파동. 그 다음에 3차 시기가 지난 2012년 전후에 한번 또 떨어졌고, 그 다음 현재 이제 그 22년 하반기에서부터 23년 아마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요때를 이제 네 번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농가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때마다 번식우를 키우는 농가든 비유구를 키우는 농가든 그때 당시 정확하게 가격 하락 시점에 번식우의 두당 소득이나 비유구의 두당 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비유구 농가보다는 번식우 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때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번식우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탈퇴를 하거나 아니면 번식만 해서는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 사육적으로, 그래서 20두 미만 농가들이 20에서 한 50두, 또 때로는 뭐 50에서 100두 규모로 키우든지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한우 산업이 변화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한유구 분과를 맡고 있어서 수급 상황이 어떻게 이제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 이러한 사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한 2, 3년 전부터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생산자 단체, 뭐 정부, 뭐 많은 이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줄지 않았는데, 2023년 6월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기준으로 해서 353만 6천 두, 정확하게 1년 전, 그러니까 한우는 이제 계절적인 지폭이 있기 때문에 전분기랑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1년 전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356만 7천 두였는데, 이게 올 6월 달에 들어서 353만 6천 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육두수가 이제 올 6월 기점 이후로는 이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연령대별로 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1세 미만 송아지 두수, 송아지 태어나는 것이 작년 6월에 102만 5천 두였는데 올 6월에 90만 8천 두로 송아지가 한 11.4%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두수가 거꾸로 이렇게 그 감소세로 접어든 거는 송아지 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 11% 정도 줄었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줄었다. 그렇지만 1, 2세와 2세 이상을 보게 되면 이건 줄지가 않았습니다. 1, 2세는 한 전년 대비 4.2%, 그다음에 2세 이상도 2.9%.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송아지는 줄었지만 1세 이상의 사육두수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시장에 결국 출하될 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육두수가 감소세로 줄긴 했습니다만, 이게 최소한 내년, 길게는 내후년까지 출하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1, 2년 후, 2, 3년 후에 나올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출하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조금 더 물량이 늘 가능성이 있고, 내후년에도 어쩌면 좀 늘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급 과잉 기조가 올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되면 조금 올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 후년도에도 아마 이런 기조가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월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건 지금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그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위에 제일 회색선이 2021년도 가격, 주황색이 2022년도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짙은 갈색으로 된 요게 이제 2023년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요 연두색 요거는 이제 평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22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이렇게 값이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올해까지 쭉 되다가 올해 이제 9월 달에 잠깐 반짝 올라갔습니다만, 이거는 추석을 앞두고 항상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전년하고 비교를 해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제가 여기에는 지금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추석 이후에 역시 가격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로, 잠깐 그 럼프 스킨 때문에 약간 수급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살짝 반등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만, 추세 자체로는 역시 그 물량 과잉에 따라서 하락하는 그런 기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아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그 암송아지 가격 역시 그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하락을 했고, 숫송아지도 작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역에 이제 농가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농가들이 수산물 쪽에서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산물 소비가 줄면 그 소비가 결국 그 단백질 소비이기 때문에 한우 쪽에 많이 옮겨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산물 소비자 가격의 변화 추이를 모든 품목을 한번 제가 쫙 한번 여기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오염수 처리 방류가 2023년 8월 24일 이후라서 9월 소비자 가격, 10월 소비자 가격을 그 AT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쭉 이렇게 플러팅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갈치하고 전복을 제외하고는 1년 전과 거의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 해양수산개발 쪽에 또 이런 축산 관치 그 수산물 관측하는 또 팀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수산물 쪽에서 크게 소비가 감소됐다라고 자기네들 또 뭐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우 산업 전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환경입니다. 유가가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앞으로 유가, 환율, 그다음에 뭐 국제 곡물 가격 주로 이제 그 한우 사육 농가들의 생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표들을 쭉 말씀드릴 텐데 가장 이제 그 농가들이 힘들었던 상황이 2022년도 상황이었죠, 그죠? 유가도 굉장히 높게 뛰었고 국제 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었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상황은 2022년보다는 조금 하락하는 쪽으로 가서 농가들의 좀 생산비 좀 경영 압박 요인이 조금 감소했으나 코로나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농가에게 뭐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서부 텍사스유, 뭐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감소세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여러분 그 표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곡물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격 여기 지표가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이렇게 쭉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뭐 전쟁이라든지 수급분하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오기 제가 보니까 1,300 오늘도 아까 4원 5원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1,300원 이상에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들어오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 사실 썩 달갑지 않은 요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고환율이 지속이 꾸준하게 되어 있고 아마 미 연준에서 이런 최근에 금리나 이런 것들 고금리를 상당 기간 끌고 갈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환율이 아마 1,200원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면 고환율도 상당히 지속돼서 농가들의 생산비에 상당히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국내 환경입니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FTA 그 각 축산 그러니까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 미국, 호주, 뭐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국가들하고 FTA 협정을 맺었는데 이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쇠고기의 관세율이 우리 그 WTO 관세율 40%에서부터 현재 매해마다 조금씩 인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0%가 되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언제냐면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도에, 호주산은 2028년도에, 뉴질랜드는 2029년도에 무관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입 쇠고기의 그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쇠고기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뭐 1등급 내지 아니면 그 이하 등급 아니면 국내산 신선 냉장육과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격 아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도 힘들지만 아무튼 그 외부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수입 쇠고기의 가격이 점차 인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농가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량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올해 이제 그 잘 아시는 거죠. 올해 국내 출하물량이 늘고 가격이 이제 작년 대비 조금 하락하는 측면이 있어서 수입량 증가세가 다소 좀 그 뭐라 그럴까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냉장육도 그동안 꾸준히 늘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조금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국내 가격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다소 좀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망을 하려면 그 앞으로 그 사실은 암소를 사육하는 번식 농가가 송아지 생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번식을 하는 암소가 얼마나 빨리 암소를 도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 올해 당장은 아니고 2년 내지 3년 후에 한우 산업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이 짧아서 이 그림이 이 그림을 바로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게 이제 송아지 출산율이고요. 송아지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번식 농가들이 송아지 출산을 많이 한다는 거고, 반대로 아래에 있는 건 암소 도축률입니다. 여기 암소 도축률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도축 도수 중에서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1세 이상 암소 중에서 번식할 수 있는 암소 중에서 몇 마리를 도축했느냐를 그 지표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송아지 출산율이 높으면 송아지를 많이 출산하는 거고, 암소 도축률이 낮으면 암소 도축을 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송아지 출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암소를 도축을 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추세가 이렇게 쭉 보면 그 최근 2020년 후반에 보면 이렇게 쭉 송아지 출산율이 꽤 많이 했죠. 암소 도축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23년도에 반전되는 것을, 크로스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송아지 출산은 줄고 암소 도축은 늘고. 근데 이게 사육도수, 이게 이제 한우 산업의 좀 긍정적, 그러니까 그 가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송아지 출산율이 상당 큰 폭으로 많이 줄고 암소 도축률이 상당 큰 폭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현재 공급 과잉 기조가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이 크로스되는 이 수준이 지난 3차 파동, 그러니까 2012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크로스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말씀이냐, 여전히 송아지 출산율이 줄고 있기는 했으나 이게 빠르게 어떤 수급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송아지 출산율이 더 줄고 암소 도축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러한 그 가격 측면에서 샥이 왔을 때 농가들이, 예전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빨리빨리 반응을 해줬는데, 아까 제가 초소드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두면 소규모 농가 사실 별로 되지 않고, 이 농가들이 키우는 농가를 전체 다 사육 마리수를 합해도 9.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자연적인 조정, 이런 어떤 그 추세가 과거 1차, 2차, 3차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약하게, 현재 이 추세대로만 본다라고 하면 아주 약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육도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감소세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과거보다는 조금 오래 지속되고, 가격이 이제 어느 내년부터는 아마 뭐 이렇게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가격 회복되는 것도 과거처럼, 과거에는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반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사육도수나 출하 물량이 그만큼 빨리 공급 과잉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추세대로 본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급격하게 빠르게 수급이 안정화를 되찾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판단해 보면, 직접 번식도 감소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그, 물론 이제 그 이게 도축 통계를 보게 되면 올해 암소 도축 통계가 상반기에 조금 작년 대비 많이 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아까 제가 계산한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번식 농가들이 관망하는 농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암소 도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산하는 5산차 이상 암소 도수의 그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왼쪽이 이제 전체 암소 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이 2022년도고 이 노란색이 2023년도인데, 이제 올 상반기 때 이제 크로스가 된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암소 도수도 올 한 4월, 5월 지나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절대 수가. 그리고 5산차 이상을 하는 다산우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워낙 그 송아지 값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암소를 조금 출하하는 그런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암소 도축 그 축산물 품질 평가 그 도축 통계를 보게 되면 1월에서 8월 누적 암소 도축 두수가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 많이 잡긴 잡았죠. 많이 잡았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과거 1, 2차 특히 3차 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암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숫소두수도 보게 되면 이제 숫소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24개월령 이상 이제 출하두수를 보게 되면 3.1% 지금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8월 통계까지만 그런데 이건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시장에 출하될 물량이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8월 통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마 추석 전후로 그리고 올 하반기 때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럼프스킨 때문에 또 잠시 출하를 못하는 물량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24개월 이상 물량을 뭐 언제든지 오랫동안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곧 시장에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그 출하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하반기에 그래서 출하 어떤 뭐랄까 물량이 좀 늘어나는 이 추이가 올 겨울 내년 상반기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송아지 출생 두수하고 이제 정액 판매량하고 이제 그런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그 정액 판매량을 보게 되면 한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어난 송아지 두수가 감소한다는 건데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송아지가 한 11% 정도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내년도에도 쭉 이어지면 송아지는 확실하게 조금 줄었다. 다만 태어나는 송아지는 줄었지만 기존에 있는 1세 이상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숫소는 분명히 이제 1, 2년이 지나면 나올 거고 암소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암소는 지금 송아지 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암소 출하가 늘 거다. 그렇지만 다만 암소 출하가 늘어나는 이 추세가 과거의 그런 파동 때 보여줬던 것처럼 확 늘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느는 건 맞습니다만 그만큼 늘 수 있을까는 여러 상황을 볼 때 뭐 소규모 농가들은 줄겠습니다만 20에서 100두 규모 농가들은 관망하는 농가들이 꽤 있고 제가 또 지역마다 농가 그 토론회나 이런 걸 가서 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지역마다도 농가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줄여야 되겠다라고 응답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때가 늘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라고 응답하는 농가들도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육 규모마다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또 농가들의 의향이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게 되면 사육 두수는 이제 그 올 이게 이제 4분기 저기 평균 아직 12월이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한 355만 두면 올해 한 349만 두로 조금 줄 거고 내년하고 후년도에 되면은 10에서 20만 두, 20에서 30만 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하 물량이 조정이 되면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 있는 것처럼 도축 물량이 이제 쭉 꾸준하게 증가하면 산지 가격은 당분간은 내년까지는 아마 하락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25년도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래서 2023년, 24년 그 농가들의 그 소득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비유구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직 이제 2023년 올해가 지나지 않았고 요 통계는 이제 그 통계청에서 아마 1년 정도 이후에 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 나중에 집계가 되겠습니다만 최소 50만 원 비유구 두당 평균입니다.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볼 거고 이게 2024년도가 되면 아마 100만 원 이상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 이상 그 뭐랄까 그 고급육 출현율이 높은 농가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맥시멈 3분의 1 정도의 농가들은 고급육 출현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양의 소득 구간에 있겠습니다만 최소 3분의 2 이상의 농가들은 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많은 농가들이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농가들 머릿속에 얼마만큼의 가격이 좋으냐라고 하면 키로당 지육 키로당 한 2만 원 정도 이상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생산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설령 지육 키로당 2만 원이 회복이 된다 손 치더라도 한 17,000원, 8,000원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만 원은 회복이 되면 그럼 농가들이 돈을 버느냐? 농가들이 지금 생산비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문제, 유가 문제, 그다음에 국제 곡물 사료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한 20% 이상 높은 상황이거든요.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지육키로당 평균 가격이 2만 원 회복하면 농가의 소득이 플러스다?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 교수님 아주 훌륭한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노 팀장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에서 축산 팀장 맡고 있는 노병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거창한 문제 뭔가 해결책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사실 유통업에서 봤을 때 현재 이제 축산물의 소비 트렌드라든지 앞으로 한우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한우 실적 추이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우가 저희 유통업체, 저희가 이제 롯데마트를 저희가 지금 축산물을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한우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한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축산물 중에서 그냥 구색이다, 자, 이 정도로밖에 사실 평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가 한우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과 21년은 이제 팬데믹 시기로 보고 22년과 23년을 지금 엔데믹 시기로 봤을 때 20년에 정말 한우가 그 매출 볼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절대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일반 고객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한우가 너무 좋아져서 이거를 구매를 했던가라고 보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이때가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가용 소비 자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재난지원금이란 거를 이제 일반 대중들, 국민들한테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딱 이때 이제 있었던 신조어가 한우로 플렉스,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이제 뭐 한 3, 40만 원 받으면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어디에 했을까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한우라도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정말 이때는 정말 저희 유통업체에서도 한우가 정말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너무 높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추세선을 좀 그려놨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우는 약간 그 축산물의 좀 얼그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제 매출보다는 이익 관점에서 저희가 한우를 좀 운영을 했었고, 20년, 21년 들어서부터는 사실 굉장히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 소매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데, 워낙 이제 구매도 많이 하고 또 농림부라든지 뭐 축평원 자조금 이런 데서도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지금 이제 한우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좀 유통업체에서도 판매를 많이 해달라, 약간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에 정말 이렇게 좀 볼륨이 굉장히 커졌고 21년도에는 더 커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21년도에는 좀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육이랑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국제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 생산원가 반영이, 한우는 20년도에 약간 한우 플렉스로 영향이 있으면서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돼지나 수입육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우가 다른 분류 축종에 비해서 좀 소비가 그냥 유지가 됐던 거지, 사실상 20년, 21년도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정말 호황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때 20년, 21년도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타이틀이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매출이 축소가 되고, 소비자들이 정말 고기를 안 찾는 이런 시기가 정말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점이어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엔데믹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한우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2년도에도 수입육과 돼지고기는 시세가 많이 올라갔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 22년도에는 또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 22년도 이제 한 상반기부터는 닭고기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는 정말 한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축종의 가격들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한우는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비 자체는 한우가 좀 올라가는 추이를 보였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원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3년도만 봤을 때는 한우를 제외한 모든 축종은 가격이 정말 인플레이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우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한우를 지금 정말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3년도에 오니까 정말 이 고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돈이 정말 가용 소비 자원이 더 없어지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지금 이 신선식품의 그 소비 동향을 봤을 때 올해 한 6월 달부터는 고기를 안 드세요. 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모든 축산물이 소비를 약간 기피하는 약간 시기가 돼버렸고, 상대적으로 저희도 사실 아까 말씀이 좀 나왔었는데 원전수 영향을 저희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원전수가 터지면은 대체되는 어차피 뭐 그 생선 아니면 고기다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그 원전수의 영향은 사실 고기로 전이는 안 되더라고요. 네, 원전수가 터지고 나서 사실 건해산물이라든지 뭐 소금, 뭐 해조류, 그리고 뭐 생선류는 뭐 사실 이게 잡혀야지 이게 뭐 판매가 되는 거라서, 그런 원전수의 영향이 있는 그 수산물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는 못 먹는다라는 기조가 생겨가지고 매출량이 더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축산물이 효과를 못 봤었고, 지금 6월 이후부터는 축산물 전체가 아무래도 이제 가용 소비 자원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도 그 채소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뭐 사과는 뭐 90% 올랐고 배는 막 80% 올랐고 막 채소로 엽채류도 막 40%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고기를 안 사 먹고 아예 그렇게 많이 오른 과일이나 채소로 막 어떻게 보면은 많이 소비가 전향되는 추이를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가 앞으로도 24년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 유통업체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진 거는 이게 뭐 사육 두수가 많다, 뭐 정말 이 유통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것들도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세는 수요가 많으면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한우가 뭔가 상징적인 축종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저희도 판매하거나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런 한우 시세가 많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그 올라가서, 사실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만 원 수준까지 하면 저희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판매하기에는. 그래서 적어도 한 19,000원 이상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한우를 저희도 어느 정도 할인했을 때 소비자들도 그거에 대한 좀 반응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좀 이런 소비 동향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야, 평균의 실종이다, 뭐 뉴노멀의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집밥 수요가 늘어나면서는 고객들은 정육이든 구이든 뭐 여러 가지 부위들을 정말 다양하게 먹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외식을 하면서 뭐 스테이크를 먹던지 집에서는 국거리를 먹었던지 이런 밸런스가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서만 먹어야 되다 보니까 집밥 수요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위들을 다양하게 먹는 소비 문화가 좀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22년 뭐 한 3분기부터는 다시 이런 소비가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등급도 저등급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육이보다는 구이가, 예, 이런 좀 판매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팬데믹 시기에 정말 이 여러 부위들이 정말 다양하게 판매됐었다가 정말 좋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반해서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운 시기다, 저희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유통업체 입장에서 한우 한 마리를 봤을 때 정육과 구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은, 사실 정육이 한 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구이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거기에다가 특수 부위 같은 뭐 갈비에서는 뭐 제비처리, 토시, 뭐 치마, 이런 것들은 한 마리에서 나오는 비중이 20%도 안 되거든요. 정육이 어느 정도 소비가 돼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구이에 뭔가 가격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가를, 판매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정육은 잘 안 빠지고 구이만 많이 소비가 된다. 그럼 저희는 정육을 더 저렴하게 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한 마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평균이 실종된 이 시기에서는 저희도 이런 정육이라든지 뭐 저등급 말고 고등급이라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지금 현재 이제 소비 패턴을 보게 됐을 때 그 채널별로의 그 소비 동향이 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온라인 시장이 워낙 이제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온라인이 워낙 비대해졌죠. 사실 뭐 마켓컬리부터 해서 뭐 쿠팡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없는 온라인 시장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신선식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의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정확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은 저희 축산팀 매출이 쿠팡의 축산 매출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회사 규모는 저희보다 한 5배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출액으로 봤을 때 그런 거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신선식품은 고객들이 정말 눈으로 딱 보고 정말 품질을 확인하고 아니면 육색을 확인하고 등급을 확인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소비가 아직까지는 더 주요하다. 신선식품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물가안정이라든지 뭐 가성비가 있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됩니다. 저희가 1등급 등심을 정상가는 보통 한 12,000원 이렇게 놔둡니다. 저희도 사실 뭐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농림부라든지 축평원에서 거의 매주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거든요. 가격을 100원만 올려도 농림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 왜 가격 올렸냐? 지금 소비가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시세가 떨어졌는데 왜 롯데마트는 가격을 올렸냐? 막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이거는 전 유통사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만 봤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1등급 등심이라도 저희가 뭐 7,000원대 판매하거나 뭐 6,000원대 판매하거나 이럴 때 정말 좀 판매가 더 용이하고 정말 매장에서는 이렇게 뭐 할인을 많이 해주거나 뭐 카드 할인이라든지 뭐 저희 뭐 같은 멤버십 할인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판매할 때 정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온라인 매장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런 상품들이 동일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을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저희는 사실 한우산업의 문제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판매를 많이 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게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가성비 있는 상품도 중요하지만은 약간 가치 있는 상품, 스토리가 있는 상품 이런 거에 더 열광을 많이 합니다. 한우의 그 저희 축평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연령대별 한우를 구매하시는 비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한우를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40대, 50대입니다. 20대, 30대의 MZ 세대들이 한우를 왜 안 먹을지 혹시 아십니까? 예.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한우 한 번 먹으면은 월급의 10%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MZ 세대들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MZ 세대들이 먹는 한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SNS에 무슨 셀럽이 먹거나 뭐 유튜버가 먹거나 유튜버가 소개해서 먹거나 정말 그런 것들은 열광합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요번에도 이거 한우입니다. 한우인데 저희가 요 마리네이드라고 한우 체크 그것도 이제 투플 9등급에다가 이제 그 마리네이드 시즈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박스에만 넣으면은 안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저기 그 용산에 있는 오준탁 셰프라고 한우 뭐 이런 그 정육 전문 셰프가 있거든요. 오준탁 셰프랑 협업을 해가지고 약간 시어콤보 느낌, 약간 중화풍 소스를 가미해가지고 한우의 느끼함을 잡은 소스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출시를 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버 정육강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그 고기만 전문적으로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육강이라고 한 70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저희 오준탁 셰프랑 같이 뭐 롯데마트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 컨텐츠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뭐 간접 광고지 직접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이 두 분이 이제 막 이거 뭐 잘 구웠네, 뭐 했네, 맛있네요, 어떻게 만들었네요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좀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이게 한 10분 정도 되는 컨텐츠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그 콘텐츠를 올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정유광 채널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다가는 고정 댓글로 저희 롯데마트 그 몰에 URL을 심어놨거든요. 요게 지금 보시면 한우 체크 500g인데 9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0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 저희 매장에서 판매했습니다. 100개. 100개를 매장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5개 나갔습니다. 네. 그냥 40, 50대 고객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 뭐지? 가격 99,000원 안 사가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URL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보니까 그 또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롯데원 측에 그 이씨 쪽에 확인을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구매 고객 연령대가 다 20, 30대입니다. 야, 자 이런 걸 딱 봤을 때, 야 우리가 지금 한우를 정말 문제다, 어렵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 우리가 판매를 못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노력을 많이 못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시그널을 받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반성을 했던 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좀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도 한우를 판매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황과 문제점인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우 산업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한우를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지, 제가 산업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감히 제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1번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 네, 롯데마트든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농협이든 내가 팔고 싶을 때는 한우가 없고 비쌉니다. 네, 약간 그런 말이고요. 소비 지수가 직격탄이다. 지금 가용 소비 자원이 없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라다 보니까 한우를 구매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 30대가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런 바이럴 마케팅은 전혀 많이 진행이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안 나간다 이런 어떻게 보면 푸념만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항상 파동이 있을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게 복잡한 유통 단계입니다. 지금 한 8에서 10단계에 걸쳐 있는 유통 단계인데, 사실상 이거를 지금 당장 줄이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비탄력적 공급은 지금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과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호부위 편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실종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는 부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전 부위가 골고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자, 그런 부위들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의 고민들, 소비 쿠폰을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고, 사실 농림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다 보니까 명절에는 정육만 나가거든요, 국거리 불고기. 근데 거기에 쿠폰을 넣으니까 그때는 정말 구이가 너무 많이 남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것들을 뭔가 그 말이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말이분이 좀 소화될 수 있는 쿠폰 발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한우 브랜드가의 인지도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지역 한우, 횡성 한우다, 모순 한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았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사육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농가의 노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금 많이 없어졌다. 약간 지금 그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경매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소를 더 좋은 가격에 가져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좀 문제점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이제 그 개선 방향은 좀 아래와 같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정육류 판매 촉진입니다. 정육류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국거리 불고기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마트가 있고 슈퍼가 있습니다. 롯데가 저희가 마트가 있고 슈퍼가 있는데, 마트는 약간 광역상권 개념에서 저희가 그 진행을 하고, 슈퍼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트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권을 하다 보니까 구이를 많이 판매하는 거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슈퍼 같은 경우에는 정육을 좀 많이 판매합니다. 그냥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국거리 아니면 밥 반찬,
이런 것들에 좀 소비가 좀 많이 원활하게 하는데 사실 저희 마트랑 슈퍼만 보더라도 마트가 슈퍼보다 매출이 한 5배 정도 있다 보니까 부위의 편차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육류를 판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쿠폰 발행이라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 재난지원금처럼 뭐 한우 재난지원금이 쿠폰으로 발행되면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이제 프리미엄 소그인데 사실 지금 농가의 노력들이 저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항생지 한우다, 저탄소 한우다, 뭐 고등급 출연율이 높다. 이거는 무항생제 농가 가보시면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무항생제 농가가 정말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을 더 소구할 수 있게 정말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게 이력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 하더라도 이런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저희가 뭐 인터넷 어디를 줘야 하더라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광고 마케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사실 한우 등급제 세분화는 저희 상무님이나 본부장님은 절대 반대하시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등급이 9등급까지 있거든요. 일본의 등급은 마블링 지수로 봤을 때 92등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9등급까지 이렇게 있는 투플 9등급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블링 지수로 봤을 때 지금 실제로 가보면은 9등급도 가격 차이가 10,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저렴한 거랑 가장 높은 거랑 가격 차이가 한 20-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프리미엄에 대한 수고는 있다라고 보고 사실 지금보다는 더 등급제가 더 세밀화돼서 9등급 이상의 정말 프리미엄 한우는 10등급, 11등급이 되더라도 뭔가 그런 정말 11등급은 정말 최상의 마블링이다. 지금 저희가 9등급 정도면은 호주로 치면은 그 와규의 MB8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소로 치면은 한 8등급, 9등급 이 정도 되는데 7등급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세분화돼서 뭐 농가의 수익 창출이라든지 최고 등급이 최고 등급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니즈로 알고 있는데 같은 9등급이라도 이렇게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우수한우를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사실 협회나 자조금 그리고 농림부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도 한우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11월 달이면은 가장 큰 메인 이벤트가 한우데이인데 한우데이 메인 이벤트가 작년에는 정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주에 뭐 대형 유통업체, 마트, 슈퍼 정말 할인 많이 한다. 이게 거의 한 3-4일 전부터 쭉 나왔었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LSD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럼프스킨이 저희는 그렇게 영향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구제역 때도 이만큼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진 않았었는데 올해는 정말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유통업체들이 이번에 지금 역신장이 많이 한우데이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사실 홍보 강화라는 거는 한우의 우수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축산물은 저희 축산코너에서 이렇습니다. 한우는 축산코너의 얼굴입니다. 수입육이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성비고 약간 객수몰이 상품이고 뭐 양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찬입니다. 뭐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호식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한우의 소비 촉진과 뭐 앞으로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도 많은 부단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뭔가 이제 여러 유관부서라든지 협력사에서도 많은 광고 그리고 마케팅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뭐 바이럴 마케팅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이상으로 한우 산업에 한우가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토론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은 농협경제지주의 한우 국장님을 여기 모시는 그 윤영섭 국장님. 그다음에 한우협회 김영원 전무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농수축산식문회 축산팀장을 맡고 계시는 홍정민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경영과장을 맡고 계신 이현석 과장님.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6분 전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분은 뭐 한 7, 8분 하셔도 되고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뭐 한 5, 6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에서 한 2분 정도 모시고 그리고 이제 2분 발표자께 답변 시간을 한 각각 3분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역시 지금 그 한우 산업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 전무님께서 특히 농가나 협회 입장에서 지금 한우 산업이 어떠한 부분이 지금 참 문제고 또 협회 입장에서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역시 또 언론 입장에서 또 한우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홍정민 팀장님께서 한우 산업의 문제는 지금 두 분께서 뭐 지적하신 거 외에 혹시 다른 게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뭐 그런 거 좀 소개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 농협 한우국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점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런 소개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그 이현석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또 정부의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과장님이 후로에서 혹시 또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이 과장 그 후에 하시는 게 좋겠네요. 후로에서 2분 정도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 과장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정부의 정책과 혹시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성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원 전문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전국한의협회 김영호 전무입니다. 앞서 정 박사님하고 이제 노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보시면 결국은 수급의 문제 그리고 또 소비에 대한 문제 두 분이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문제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책이 없으면 이거 뭐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것 같이 어떤 대책이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기 토론의 주제 같이 이제 한우 산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 문제에 앞서서 요즘 속값을 보면서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아시겠지만 뭐 럼프스킨병 때문에 그런데 요럴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농가들의 지금 마음을 어떨까? 그래서 요 주제에 전에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뭐 대책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정말 맞는 대책이 이루어졌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방역 결국은 이제 뭐 구제역 백신 수급 이런 거 참 노력해가지고 발빠르게 잘한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대책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은 그런 게 언론의 이슈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소비자한테는 그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가격 폭락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가격 폭락이 이루어지면 또 소비자들은 농가들은 또 정신적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이번에 부족했다. 방역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잘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 대책이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요새 농가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데서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참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저희 이제 협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한우산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결국은 저희는 이제 축산업 문제, 이거 한우산업 문제, 결국은 국민들의 그 큰 틀에서 국민들의 그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아까 뭐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축산업이 국민들이
축산물 이거 우리 식량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다원적인 기능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큰 주제 농업 농촌의 미래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한우 산업이 그 농업 농촌의 소멸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런데 이 농촌 경제에서 한우 산업이 차지하는 그 커다란 소득원으로서의 그 경제적인 그 농촌에서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줘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제 한우 산업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이제 대책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이제 뭐 26년부터 이제 관세 제로화 이렇게 이제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 관세 제로화를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제 대책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뭐 미국뿐이 아니라 캐나다 순서대로 이제 뭐 59개국하고 FTA를 추진해 와가지고 대책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대책은 많이 발표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책 발표된 게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좀 접목이 됐나 일부 접목이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대책이 농가들한테 이제 와 닿은 것도 일부는 있었는데 그게 농가들이나 뭐 학계에서도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대책이 발표되고 유야무야 된 것이 너무 많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대책으로 지금까지 많이 발표된 대책 중에서 농가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대책은 솔직히 그래요. 전기세 감면 그거 영연방 대책으로 발표했어요. 근데 전기세 감면 그거 10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몰제로 끝났거든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건 반영이 됐어.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명확하게 제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분석을 더 해야 되고 학계나 정부에서도 우리가 발표된 대책이 어떻게 접목이 됐고 거기서 보완할 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학계 생산자 단체 정부가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례로 들어서 이제 무역이득 공유제라고 해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정부 대책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부 예산은 마련돼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활용하려고 보니까 이건 뭐 기업에 가서 사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는데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그게 대책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농가들한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좀 더 적극적인 그 연구나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책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한테 뭐 생산비 절감 이런 대책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이것이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앞서서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은 이제 뭐 노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대책 뭐 아실 겁니다. 이제 무관세로 이제 쇠고기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대책보다는 그런 관세 차익을 농가들한테 국내산 소비 촉진했다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축종별로 이제 사업 규모가 축종도 굉장히 커지고 이제 그런 포지션이 커지다 보니까 축종별로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좀 별도로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한우 쪽은 한우 쪽에 맞는 그 여건이 다 생산 이제 돼지나 닭이나 뭐 한우나 다 틀리니까 여건에 맞는 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한우법 이런 특별법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결국은 그 한우 산업은 이렇게 봤을 때 뭐 메탄이나 탄소 문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그런 그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내용으로 한우 같은 경우가 이제 농축산 부산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실은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에 앞장서지 않나. 이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런 쪽에다 알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쪽으로 이제 홍보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그거는 농가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들도 하긴 합니다. 뭐 조사를 신고 이런 걸 하는데 사료비 이런 문제는 농가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생산비 절감, 농가들이 가장 와닿는 게 생산비 절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사료안전기금 등 요새 사료값이 굉장히 문제니까 그런 쪽에 대책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 전무님 좋은 토론, 또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홍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대책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목이 좀 마르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태어난 고향에 이제 그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우를 키우셨는데요. 뭐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짓는 그 용도로 좀 키우셨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번시구 농가하고 이제 비육으로 같이 하는 이제 일반 사육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형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산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규모와 좀 무관하게 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자료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그 소득 확대 유인을 위해서 이제 일관 사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면 과제로서 그저 번시구 전문 농가의 비율을 좀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나의 어떤 생산 쪽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뭐 소비가 잘 돼야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국내 소비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수출 관련해서 할랄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수출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만은 일본 와규가 그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바로 캄보디아 수출도 지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홍콩 수출도 있죠. 이러한 그 수출국의 다변화 통해서 좀 더 수급에 우리가 남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저탄소 축산물 인증 관련해서인데요. 농산물보다는 좀 한 10년 이상 좀 뒤에 시작했습니다만은 한우를 먼저 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가치 소비를 좀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좀 정책을 조금 더 정밀하게 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농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축산 분야의 이제 ICT라든가 디지털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제 농협에서도 하나로 NH 하나로 목장 이런 뭐 그 플랫폼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축산물 그 온라인 시장 플랫폼에서 하고 이제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운영해서 농가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정부도 늘 얘기하지만 규제를 타파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날 47건에 대해서 이제 규제 예외 적용을 승인했는데, 여기 이제 축분 바이오차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우에서도 보면 냄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축 분뇨의 처리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럼피스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 직속 그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또 지속 가능한 농업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우리 저 축산 부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의 그 전 교수님하고 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내년에 그 상당히 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축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질병 때문에 이제 가축 시장이 지금 한 달 이상 연말까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정부에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경제지주 윤용석 국장입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전상근 교수님하고 노병석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상근 교수님께서는 한우산업 현황하고 수급 동향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노병석 팀장님께서는 이제 유통업체 입장에서 바라본 한우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농협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뭐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숙제를 좀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전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우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전체 사육 수는 좀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연초에 예측하기로는 정부와 크레이 등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검토를 해봤을 때는 내년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재작년부터 정부, 농협, 한우협회 등과 같이 함께 추진해왔던 각종 대책, 암소 감축 대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그나마 잘 좀 적용이 돼서 다행히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사육도 수는 조금씩 감소해 나가고 있고요. 송아지 출생도 수도 3년 연속 100만 두 이상 태어나다가 올해는 이제 100만 두 이하로 줄어들고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수급을 좀 맞춰갈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정부와 생산자 단체들의 노력과 농가들의 그 같이 해주신 노력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육도 수가 많고 도축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가분들의 이제 소득이 좀 줄고 생산비가 올라가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농협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정부나 생산자 단체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한우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을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월달에 좀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서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하고 2월달에 정부가 발표했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의 반영을 같이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 가격 안정 세 가지로 구분해서 대책을 정부와 함께 생산자 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소 10만 두 감축을 올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8만 5천 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연도 말까지는 상당 부분 미경산후 비육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영 안정 측면에서는 사료 가격 인하 조치를 통해서 농가 생산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과 올해 두 차례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를 통해서 농가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사료 가격 조정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인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까 김영원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료 구매 자금이라던가 사료 안정기금 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제 그 송아지 출생도 수도 줄고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번식 농가분들께서 폐업도 많이 하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량한 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태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암소 개량을 통한 한우 뿌리 농가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소규모 농가들이 빠르게 감소하지 않도록 뿌리 농가 2만 호를 집중 육성해서 유전 평가, 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뿌리 농가를 육성해서 농가 경영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그 한우 소비 촉진을 지금 이제 뭐 생산자 단체랑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5만 두를 이제 할인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다행히 지난 추석 때까지 판매한 걸 봤을 때는 목표는 충분하게 달성해서 도축 물량이 추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 판매를 통해서 원활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상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도축 두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에도 올해 그 할인 행사 지원 예산이 반영됐던 것처럼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농가 그 경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매 가격을 좀 유지하고 소비자 가격을 하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대책들과 그다음에 한우협회랑 생산자 단체들 그다음에 학계랑 잘 협의를 해서 한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협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잘 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니까 이쪽이 좀 많은 거. 이쪽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또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이쪽.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한우 연구를 하시는 표율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NJ 표유리 연구원입니다. 네, 발표 토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상공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아까 송아지 출산율하고 암소 도축률 변화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3차 파동 시기랑 비교를 해서 현재 암소 도축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 비교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3차 파동 시기에는 이건 자연적인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때 2012년, 13년도에 정부 암소 도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좀 암소 도축률이 지나치게 상승했지 않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우 번식 기반이 좀 흔들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도 이제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지나친 암소 도축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쪽에 예.
가축이나 송아지가 지금 뭐 줄어드는 추세가 생각보다 좀 빠르다 뭐 이런 사실 견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2차 파동하고는 다르겠지만 사실 좀 더 빠르게 가격이 회복되거나 또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유통에서 걱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서 사실 그 중소농가들 그리고 암소 번식을 맡고 있었던 기반 농가들이 좀 사라진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 없다면, 아니, 정부 정책을 아직 이현석 과장님이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업계에서 보실 때 이런 그 암소 번식 농가들의 어떤 기반이나 우리 한우 그 산업의 기반 농가들을 위해서 좀 정책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일단 뭐 무조건적으로 사실 암소 줄이자, 마리수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어떠신지 전문가들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따로 없으시면은 저도 두 가지, 우리 그 이현섭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속값을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최선의 정책이 지금 할인 판매예요. 할인 판매를 가끔 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그 값이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가 안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은 꽁돈이 생겼어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할인 판매는 그래도 비싸. 그러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안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 판매의 정책, 그것도 그냥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우선 단기적으로는 농가 경영 안정이랄지 어떤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보도에 뭐 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쓰기에는 국가 정책으로서 어떤 정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정책들과 섞어서 가끔 한 번씩 써야지, 그냥 이걸 일률적으로 계속 하면은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 정책, 자조금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농협과 아니면 뭐 마트 이런 데 지원금까지 주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값이 안정이 되죠. 값이 안정이 되면은 누구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까?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가, 농가의 절반을 하지만 두수는 9%밖에 안 되는 소규모 농가는 혜택을 적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많은 혜택, 잠재적 혜택을 보는 것은 대규모 농가예요. 이게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국가의 정책으로서는 잘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은 얘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축산기획 과장 이현석입니다. 우리 그 정 교수님한테도 뭐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조한 것은 뭐 정 교수님 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까 여러 이제 토론자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대책을 어떻게 또 향후 대책을 추진하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이제 럼프 스킨에 따른 이 소비 영향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럼프 스킨이 이제 발생한 지 지난 20일 날 발생을 했고, 이게 현재 한 59농가죠. 한 3,000두 정도가 살처분이 된 상황입니다. 한우 쪽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소비 쪽이나 이런 영향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즉각적인 또 대책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전국의 도매 가격이나 그다음에 소비 동향이 이제 어떤가를 저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롯데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려를 하시지만 저희들이 하나로마트 66개의 그 매출액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한우의 날 할인 행사하기 전까지 소비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매출액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할인 판매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한 3분의 2 정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할인 판매할 때는. 그래서 지금 봐서는 럼피스킨에 따른 소비 위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런 할인 판매에 따른 그 유통 쪽에서 이제 매집을 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이 가격은 제가 봐서는 12월 중순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단지 이제 연말 특수를 위해서 이제 또 매집을 하겠죠. 중간 유통에서 그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보존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번 대책의 그 주 팩트는 소비 촉진입니다. 소비 촉진이고 저희들이 이제 자조금의 현 예산에 2월 달에 230억 원을 더 추가로 했고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200억을 모아서 소비 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한쪽 방향으로 쭉 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물량은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그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쭉 나갔었고 암소 감축도 추진하지만 뭐 예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그런 한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런 단기적인 대책을 추진했을 때보다는 그 효과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19,000원대나 18,000원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호전적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적인 그 사육두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력제를 보면 5월 달에 가장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세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감소세로 가면 26년 돼야 한 300만 두 정도를 유지할 거라는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 9월 일정 수준 떨어졌다 이제 가격이 19,000원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정액 판매량이 10월 들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꺾이다 다시 호전되는 많이 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정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비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액 판매량하고 송아지 생산량이 10개월 뒤에 이 부분은 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암소가축도 이제 14만 두를 했고 오늘 주제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향후의 암소에 따른 한우 산업 어떻게 변할 것이냐인데 저희들도 그 크레이를 통해서 매번 여러 번 주문을 했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이 얼만큼 한우를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적정의 사육도수는 유지되어야 된다 보기 때문에 그 수준이 어딘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송아지 안정제나 여러 가지 개편을 하는데 그 제도 개편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출하 물량 자체가 한 90만 둘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19,000원 정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선까지는 가임암소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경사원의 다른 트렌드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긴 하지만 자연 감모도 있지만 인위적 감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우협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래 26년과 8년에 이제 관세가 호주하고 미국이 무관세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영연박이나 미국이나 FDA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크레이나 여러 군데서 분석을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만큼 저희들이 그 농가
피해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이 나갔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사료안전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사료안전기금 자체는 한우뿐만이 아닙니다. 전 축종이 다 들어와야 농가들이 그 호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료업체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호응이 돼야 이 기금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했지만 그 중간에 스탑된 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 공동적인 의식이 없었었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마른 상황이고요. 마른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일랜드 프랑스 하면서 한우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이게 넘을 난제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잘 되면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아까 암소에 대한 대책을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에서 좀 책임을 주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뿌리 농가를 육성을 하겠다 하셨는데요. 매우 반가운 이야기고 농협 지역 축협 자체가 이런 번식 기반 유지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소농들이 많은 그 소득이 없다 이야기하셨고 이 혜택은 모두 대농들한테 간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기적인 한우 산업이 이제 그 가격이 폭락을 반복을 하는데 이거 누구의 혜택의 문제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빠른 시간 내에 헤쳐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모든 분야가 또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헤쳐나가도 저희들이 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올 내년 초까지 그 한우협회도 물론 저희 그 대책에 참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8년 되면 호주하고 미국산이 다 무관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형성이 될 거냐? 물론 이미 형성은 돼 있겠지만 좀 더 시장이 외국산에 잠식될 거라는 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한우협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생산비 절감 쪽도 저희들이 많은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육 원령을 단축한다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유통 채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급 쪽에도 아까 밀에 대한 수급을 저희들이 계속 크레이의 관측을 고도화했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도화를 시킬게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농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만 주기장창 미래 관측을 내보여봤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우협회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수급 조절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고도화시켜서 정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법 아까 한우협회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축산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축산법이 있고 일단 양봉법이 새로 축종이 나갔지만 한우법도 있고 그다음에 양돈법도 별도 개별법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축산법 내에 모든 걸 좀 담아서 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산법 내에도 옛날에는 진흥법이었지만 규제 위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앞으로 좀 진흥 위주로 좀 바꿔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하반기 대책에도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서 담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돼 버렸는데 천상원 교수님 발언해 주시죠. 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는 이제 이런 논의가 많이 되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사익도수가 뭐 300만 두다, 뭐 몇만 두다, 혹은 일부에서는 뭐 가격이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이라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제가 볼 때는 한우 농가가 비육 농가든 버식 농가든 양의 소득을 얻는 그런 어떤 정도의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그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번식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임함수가 160만 두가 넘기 때문에 뭐 가임함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두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 예전에 뭐 2001년도에 수익 개방할 때 뭐 그때처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서야 번식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다만 질문이 좀 그렇게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암소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암소를 누가 키우느냐? 그리고 양질의 암소를 갖고 있는 중소규모 농가가 사육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100두 이상 대규모 농가가 한 10% 정도 농가 수는 있지만 키우는 건 한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럼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대농가가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중소규모의 농가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좀 두텁게 돼서 그리고 아까 뭐 농협에서 그 뿌리 농가 육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그 형질이 좋은 암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어쩔 수 없이 폐업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서 좀 중소규모 농가들이 조금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번식 기반이 조금 유지되도록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노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답변을 드릴 내용이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네. 네. 지금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 저탄소 한우 부분 자체에서 누가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선정을 완료를 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제 양돈하고 유제품 쪽까지도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이제 한우 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 저탄소 한우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파트로 해서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탄소 한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저탄소 한우든 동물복지든 이런 기능성 축산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의 가축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사실 그렇게 행복감을 줬을 때 이 섭취를 하시는 인간들이 뭔가 행복감을 더 느끼고 더 맛있게 느껴진다. 약간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이 되는 지금 사육 방식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도 동물복지, 닭고기, 돼지고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육개에서 일반 육개보다 동물복지를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돼지고기도 일반 돼지랑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저희가 동물복지 돼지고기 한 30% 정도 하고 있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탄소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판매하려고 보니까 제독장치가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도 준비 단계에 있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가치 소비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야 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피 소비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내년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저희 이런 유통업체의 소비자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통업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구색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정말 이것저것 다 판매가 용이했던 시기만큼의 수준은 안 되더라도 뭔가 그런 기능성 그런 동물복지, 저탄소 한우 이런 특종들도 계속 구색은 유지하면서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관세가 철폐가 되고 미국이나 호주가 정말 가격이 저렴해질까?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런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고객들한테 이제 더 융통이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고 저희는 이제 이런 상품들, 이런 동물복지, 저탄소 한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구색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기회를 좀 보고 있다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 발전 방향이랄지 또 문제점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오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오늘 그 발표와 토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하신 분 그리고 네 분 토론하신 분 또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